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트남마 이용환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여자로 불리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는 있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문회 역시 예상대로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조윤선 장관의 청문회 소식 포함해서요. 다양한 여의도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편집장님, 지금 조윤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는 있는데 오전에 굉장히 파행을 거듭하다가 오후 2시인가요? 가까스로 속개는 됐습니다만 지금 야당 의원들끼리 청문회가 이 조윤선 후보자 상대로 진행 중이라면서요? 반쪽짜리 청문회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사실은 유성엽 위원장한테 추경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문제에 관해서 예. 이제 사과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지금 청문회를 여느냐 안 여느냐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사과를 해라. 무슨 얘기냐면 추경에다가 누리과정 예산 6천억 원을 넣어서 추경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초반에 이제 고성이 오가고 난리였답니다. 그런 예. 이제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얘기들도 오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오후에도 여당은 안 들어오고 야당만 단독으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를 가만히 이 전후 과정을 보니까 약간 새누리당의 좀 작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새누리당의 작전. 무슨 어떤 얘기냐면, 작전입니까? 아니 어차피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야당이 이제 이른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박근혜의 여자 아닙니까? 박근혜의 여자를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야당의 방침일 거고 네. 그렇다면 이 청문회는 어차피 파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미리 좀 김을 빼거나 뭔가 일부러 좀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 네.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야당 의원들만 지금 참석을 한 채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국회를 연결해서 이 청문회 장면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조윤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좀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자, 첫 번째. 1년에 29회나, 이 한두 차례도 아니고요. 1년에 29회나, 뭐가 29회야? 이러실 텐데, 이현종 의원님. 네. 최근에 조윤선 장관 후보자가 1년 동안, 1년 한 4개월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통법규를 29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바쁘신 분이니까 이제 위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 교통법규 위반은 분명히 범법입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범죄 한번 할 때 경우에 이제 딱지도 날라오고 이제 벌금도 내지 않습니까? 즉 교통법규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공직자들은 오히려 그걸 앞서서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바쁜다 한다면 그러니까요. 특별히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1년에 29번이나 저렇게 교통범칙을 했다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 한 달에 두 번 이상 정도 저렇게 위반한 것이죠. 아니, 위원님,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29차례가 주정차 위반이 19차례, 속도 위반이 9차례, 안전띠 미착용이 1차례. 그러니까 모두 29차례, 범칙금 금액만 115만원. 예. 그게 아마 이제 운전기사가 했든지 본인이 했든지 그럴 텐데 주정차 위반 같은 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어느 식당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면 바로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특권이죠,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당연히 거기는 주정차 위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인이 VIP다고 해서 나오면 바로 타도록 그렇게끔 위반하는 게 상례가 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왜 관공서 같은 데 보면은 장차관들이 보면은 차를 갖다 그냥 거기다가 막 주차장 두세 군데 이렇게 걸쳐서 세워놓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 있었죠. 예. 그게 너무나 당연시 된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매년 사면할 때마다 없어지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작은 하나의 법규를 지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공직자는 중요한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1년에 29번 그것도 보면 이제 저렇게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런 것에 아마 일 겁니다, 주로. 그런 것도 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때요? 박상명 박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조윤선 후보자가 이렇게 29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그 시기가 보니까요. 서초 갑의 예비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29차례 이 적발된 것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차례 빼고 28차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거에 임할 공직 후보자라고 얘기하면은 일반 국민들보다도 먼저 준법 의식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바빴다고 하더라도 선거 유세 또는 선거운동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정도 되면은 저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바빠가지고 한 두 번 어기는 거는 한 달에 한 두 번 어기는 괜찮습니다. 1년에 29차례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은요. 네. 이 정도 되면은 공직자 후보를 추천해서도 안 됩니다. 아하. 검증 과정에서 탈락시켜야 돼요. 예. 검증 과정. 그러나 지금 뭐 검증하는 내용을 누가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여자 또는 박 대통령 여자라고 얘기하면 이 정도 가지고 뭐 이게 좀 낙방 사유도 아니다. 네. 그냥 넘어가. 하다 보니까 국민들만 좀 화가 나는 거죠. 1년 4개월 동안 교통법규 29차례 위반하라고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저렇게 뭐 범칙금을 내봐야 몇 차례나 내겠습니까? 한 차례 안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많아야 한두 번. 많아야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29차례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조윤선 장관 후보자는 그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100대 1의 채용 경쟁률을 뚫은 비결은 무슨 얘기야 하실 텐데요. 이 조윤선 후보자의 이 장녀 얘기입니다. 옆에 여성이 한 명 등장해 있죠. 장녀 얘기인데, 자, 이종호 국장님,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요. 네. 작년에 말입니다. 현대캐피탈 인턴으로 이제 채용된 게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좀 새롭게 나온 소식인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지금 공부 중이니까 화상 면접이라는 또 특혜를 받아서 현대캐피탈 인턴으로 채용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좀 의혹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인턴이라는 건 보통 졸업 후에 자격이 대학을 졸업 후에 졸업자한테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입사할 때 인턴으로 입사할 때 졸업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일단 자격 미달이죠.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게 뭐냐면 아니 100대 1의 경쟁이면 현대 그 회사에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아침부터 그러니까 9시에 모이라고 그러면 한 8시부터 진짜 가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99명의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99명의 지원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가 있는데 이 장녀는 미국에 있었어. 미국에 있었다. 미국에 있지도 않고 예. 이 인턴 그 면접 보러 오지도 않고 예. 귀국하지도 않고 미국에서 화상으로 내 세종시 공무원이 화상 회의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화상으로 면접을 봤다. 인턴 사원이 면접을 봤다. 인턴 후보자가 그건 정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딱 이 장녀 1인을 위해서 미국에서 화상으로 면접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합격시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때 이현정 의원님 이것도 충분히 지금 의혹을 제기할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이 장녀 관련해서 아니 화상 면접이라는 특권도 제공하고 졸업 예정자여야 되는데 조윤선 후보자의 장녀는 졸업 예정자도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쏙쏙 드러나고는 있네요. 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 뉴스를 한번 들어보면 아마 얼마나 이제 참 이 한심한지 이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원서를 내도 잘 되지도 않고 인턴 하나 자리 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옷 입고 가서 아침부터 가서 목욕하고 그다음에 잘 보이려고 연습도 하고 긴장감에 뭐 우왕청심환도 먹어보고 등등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면접 한번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100대 1이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100대 1. 그 중에서 뉴욕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스카이프를 통해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밥 먹고 나서 집에서 화상으로 면접을 하고 그것도 이미 보장이 돼 있는. 자, 이미 이미 이제 채용이 보장돼 있는 걸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럼 왜 우리 아버지는 장관이 아니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가 보면 왜 청년들이 울분을 토하느냐? 바로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리 해봤자 그 기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엄마와 아버지의 직업과 지위에 따라서 기회가 달라진다면 이 사회가 과연 공정사회인가? 자, 그런 분들이 그럼 장관을 하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럼 아무로 모든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거기 많은 많죠. 기관들의 인턴은 앞으로 다 화상 면접을 뽑을 건가요? 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 화상으로 면접을 허용해 줄 건가요? 예. 내 딸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아유 뭐 그냥 아는 사이에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바로 이런 특권의식과 특권부터 시작된 게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예. 그런 분들이 장관을 해서 자기 하겠다? 저는 아니라고. 이게 자, 조윤선 예. 후보자 문제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 회사가 현대캐피탈입니다. 현대캐피탈. 과연 이럴 수 있습니까? 이 현대캐피탈에 인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취업준비생들이 인턴하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예. 주시험도 준비하고 면접시험도 하고 옷도 메모시도 경쟁률 또 100대 1이에요. 100대 1. 그랬는데 이 회사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100대 1의 경쟁률을 이런 식으로 뽑았다. 이 현대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예.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를 해왔는지 저는 이거는 현대캐피탈도 저는 엄중히 저는 비판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자. 이런 회사가 앞으로 예.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면은 인턴들이 뽑았는데 정식 직원들 어떻게 뽑을까요? 저는 자.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대목도. 네, 근데 편집장님, 이 장녀, 조윤선 후보자 장녀에 대한 의혹이요. 계속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눈 이것 이외에도요. 지금 이 장녀가 불법으로 조기 유학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금 의혹이 하나 새로 나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조윤선 후보자의 장녀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개인 레슨을 시켜준 모양이에요. 이것도 역시 특혜 아니냐. 뭐 곳곳에서 지금 의혹이 막 산발적으로 다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악과 네. 교수가 레슨하는 거는 사실 고3은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1, 2 때는 되고 고3 때는 안 된다. 왜냐면 고3 때는 그 성악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대학 시험을 보면 서로 입시를 해야 알 수 가야 있지 않습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입시 예. 부정의 일종으로 안 된다. 뭐 이랬는데 그 규정 위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포함해서 저 100대 1 채용 경쟁률 뭐 다 해서 그러니까 이 금수저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 그 중에 가장 악성인 거를 좀 이렇게 몇 개 모아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조윤선 후보자가 이제 어머니로서, 그 딸의 이제 앞길을 위해서 뭐 이런 건 이게 다 여기저기 얘기해주고, 예. 뭐가 이렇게 막힌 거 있으면 좀 뚫어주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과연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이 아니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물론 나쁜 건 다 사실이에요. 예. 사실인데 결격 사유이 아니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조금씩 뭐 아마 관점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자. 저는 뭐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물론 이제 금수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장관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장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장관 후보자 그러기 때문에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까지 우리가 그 문제를 삼을 것이냐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나. 저는 편집장께서는 그러니까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한번 봐보세요. 지금 조윤선 장관 후보자와 이 남편은 지금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입니다. 네. 1년에 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부부의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쟁률을 도패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적인 적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않고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 있고 예.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다 퇴청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안 되면 뭐를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가 있나요? 예.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박 대통령이 아마 임명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임명을 불구하고 강행할 것이다. 우리가 요즘에 뭐 헬조선이니 우리 청년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1%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설사 장관직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엄중히 비판해야 할 문제고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긴 있죠. 문제돼. 문제이지만 예. 자 장관을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 그 부적격 사유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판단이 좀 엇갈릴 예. 텐데. 아까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각종 막 이 조윤선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빗발치자 이 새누리당에서도요 좀 약간 이 조윤선 후보자를 옹호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좀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과 내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농림수산식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두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능력을 국민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윤선, 김재수 두 후보자는 이미 여러 공직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큰 능력을 발휘해 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성직자를 뽑는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네, 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인사청문회는 성직자를 뽑는 과정이 아니다. 네. 뭐 저 정도 잘못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발언인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물론 성직자를 뽑는 과정은 아니죠. 네. 이제 우리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마 이제 보시면 장관이라는 자리는 결국 국민들의 어떤 권력을 위임받아서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 장관인 자리가 또 막강한 또 권력 이제 결정 권한이 있는 자리고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싫으시면 안 하면 돼요. 이런 분들은 그냥 가셔서 그냥 보통 자기 돈 있는 거 가지고 5억도 살고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왜 장관을 하시겠다 하죠?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도덕적 기준과 이게 있어야 된다. 자질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볼 때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따라야 되겠구나는 그런 거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이거는 뭐 능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넘어간다는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조윤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내일 이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지금 뭐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김재수 후보자는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달아봤어요. 농식품부 장관이 아니라 이거 부동산부 장관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돈 한 푼 안 쓰고 4억 시세 차익을, 4억에 가까운 돈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종호 국장님. 네네. 정말 보니까 돈 한 푼 안 내고 아파트 사가지고요. 3억 한 5천 정도 진짜 시세 차익을 얻었더라고요. 돈 한 푼 안 쓰고. 자, 이분이 만약에 어떤 고위 관료가 아니었다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면, 이것은 책으로 써서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엄청난 부동산을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 아마 히트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렇게 될 때의 배경이 고위 관료였던 것이죠. 그런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가능했겠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참 이제 늘 밟지 못해서 늘 이 집사람으로 또 핀잔을 많이 받는데 이거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2001년에 4억 6천만 원의 용인의 뭐 아파트를 지금 매입을 하는데 2001년에요? 예. 근데 그것도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싸게 매입을 합니다. 시세보다 2억 싸게. 그런데 이 대기업으로부터 이걸 매입을 하는데 이 대기업 건설사가 2003년도에 전세로 그거를 또다시 전세를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를 내는데 하필이면 이것을 판 회사가 그 전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후에 다시 2006년에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하는데요. 4억 시세 차익을 붙이고 매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돈, 자기가 들어간 돈은 얼마 들어갔죠? 4억 6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3억의 전세가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돈도 농협에서 다 대출받은 돈이다. 농식품부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재수 후보자가요. 그렇죠. 농식품부가 뭐냐. 농림수산부는 농협을 관리 감독하는 고위직에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협 대출을 누구보다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서민이 만약에 농협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이 과정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4억을 농협에서 쉽게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4억을 시세 차익을 받아요. 그렇군요.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의혹이 충분히 나올 법한 것이요. 김재수 후보자가 이제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 농림부에 재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농림부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농협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협의 특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CJ 건설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 대기업에서 건설한 또 이 빌라에 대한 것이고 이게 뭔가 좀 냄새가 난다는 거죠. 냄새가 아니라 필요한 얘기죠. 농협은 농림부가 관장하고 있잖아요. 농협은 그리고 또 CJ는 음식으로 크게 성공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재수 후보자는 농림부에서 고위 관료였잖아요. 다 끼리끼리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했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쓰고도 4억 돈 한 푼 안 쓰고 저기는 가능한 동네예요. 일반 국민들은 농협에서 4억 돈도 빌리지 못해요. 돈 1억도 빌리지 못해가지고 밖에는 뭐 이른바 그 대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그 업체들에서 돈을 빌리고 뭐 상업용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런 분들은
농협에서 돈 빌리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네. 돈 빌려가지고 사고 또 한 4년 뒤에 팔으니까 사고 시세 안 남기네. 뭐 부동산부 장관이라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죠. 예.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공직자 허브 금리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관이 임명된다는 거. 저는 이게 더 비극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본인이 해명한 이 부분도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6억 얼마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분양이어서 2억을 싸게 샀다고 얘기했어요. 네. 4억 얼마에 샀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저도 이제 어디 미분양 있다고 그래서 한번 사볼까 뭐 이런 걸 가서 봤는데, 이 정도 2억을 깎아주면 한 30% 이상을 깎아준 거죠. 어허, 그렇죠. 예. 미분양이라고 그렇게 많이 안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 해명한 부분도 일정 부분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라고 해서 CJ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데 네. 미분양이라고 해서 저렇게 뭐 30몇 %씩 그 후려쳐가지고 2억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 저는 주변에서 지금까지 저도 뭐 아파트 매매 좀 해봤습니다만 네. 그게 그런 쉽지 않죠. 식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뭐가 자, 있습니까? 2006년도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팔죠. 그 다음에는 이제 93평대는 전세를 들어갑니다. 용인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1억 9천만 원에 들어가요. 예. 이 전세를 쭉 7년 동안 1억 9천만 원에 전세를 삽니다. 7년 동안 한 푼도 한 번도 안 오르고. 안 오르고. 자, 이게 이 집 전세는 계속 올라서 5억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물론 98평 전세가 1층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시세보다도 한 1억 정도 싼 가격에 출발을 해서 나중에 한 4억까지 산, 쭉 한 7년 동안 그냥 1억 9천만 원에 98평짜리의 아파트에서 잘 사십니다. 예. 자, 얼마나 이게 참 뛰어난 재테크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이 전세집의 주인도 밝히셔야죠. 이 전셋집의 주인이 바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분이에요. 예. 대출받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바로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 아파트에서 쭉 7년 동안 그냥 1억 9천만 원 내고 한 푼도 안 네, 오르고. 그러면 이분은 처음 시작부터 몇 년 동안 돈 한 푼 안 들여서 아파트 팔아서 수억 원을 벌고 그 수억 원을 가진 돈을 1억 9천만 원만 주고 또 7년 동안 전세를 살고, 참 대단한 재테크 아닙니까? 예, 그러게요. 참 정말 뭐 부동산 뭐 규제라고 예, 해도 장관을 예. 국토교통부 장관 하시면 예. 그런 걸 좀 국민들한테 이런 노하우를 좀 가르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농림수산부가 아니라. 예. 아, 참 오죽하면 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야당은 아주 따끔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가도록 하죠. 야당원이 자료 몇 개 주셔서 제출한 자료 갖고 주셔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부적격 사유를 어떻게 민정수석실에서 걸러내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분은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서 하나같이 농식품과 관련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농식품과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부동산 일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부동산 장관부 장관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우상호 원내대표가 비판을 했는데 이게 계속 좀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종호 국장님 네. 결국에는 지금 뭐 조윤선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김재수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을 한 인물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끝까지 어떠한 그 청문회도 지금 이 정부의 끝까지 만약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매기만 한다면 우리는 늘 되풀이될 겁니다. 아니, 청문회 때마다 우병우 수석의 이름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민정수석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안고서라도 끝까지 그 청문회를 밀어붙이겠다. 이게 이 정부의 어떤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이 청문회 역시 그 논란이 계속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이 두 전 대표가 이 두 사람의 본인들의 고향이죠. 부산에 집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치열한 대선 어떤 전초전 이런 성격을 좀 보였는데, 먼저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부산을 찾아서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그 표 계산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권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아주 옛날 그 시절의 생각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권자의 민심이 바뀐 걸 모르고 몇십 년 전 유권자만 생각하고 여전히 산수만 하고 있는 게 여의도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이 목소리에 약간 결기가 느껴지는데 결국 지금 편집장님 저 얘기는요, 문재인 전 대표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가 며칠 전에 얘기한 거죠. 사실은 이제 호남은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PK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의 그 기자들 몇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호남은 안정적이라는 부분, 이거하고 PK가 중요하다는 부분, 이게 결국은 정치공학적으로 결국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네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봤듯이 그 천하를, 한국을 자, 세 등분해서 국민의당에도 상당한 정도의 표를 몰아줬다. 이렇게 많이 변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데. 네네. 자, 근데 뭐 국민이 그렇게 진짜 많이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또 하게 됩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본인 주장으로 저렇게 하시는 것이고, 실제 국민들은 그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진했다는 거를 안철수 대표는 이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 본인의 어떤 그 능력, 역량 뭐 이런 거로 좀 그 주장을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네네네. 저희가 보기엔 그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새누리당이 도와준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한 것도 뭐 일부 옳은 측면도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표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건 이제 그거는 내년에 총선 때, 내년 대선 때 정말 국민들이 판단해 줄 문제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안철수 전 대표가요, 얼마 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김종필 전 총리 만났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거기서 안철수 전 대표랑 뭐 냉면 회동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랑 김종필 전 총리랑 9일날 냉면 회동을 한다고 그러네요. 네. 지난번에 아마 박 전 대표가 냉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냉면이랑 여름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름이 빨리 가기 전에 빨리 봅시다라는 그런 어떤 제가 볼 땐 정책 의미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근데 빨리 이제 쌀쌀해졌어요. 지금 날씨가 뭐 하루가 달라요. 추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날짜를 9일로 잡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친문 체제가 완성이 되고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대세론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도 이제 뭔가 뭔가 한번 판을 흔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호남만 갖고는 지금 사실상 힘들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확장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대의 대상이 뭐냐 했을 때는 아마 이제 박지원 대표의 생각에는 예전에 DJP 연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것들을 한번 신 DJP 연합을 한번 DJP. 해보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생각, 그런 거 맞물려 있지 않는가. 근데 문제는 또 김종필 전 총리는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또 생각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과 생각들.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상황을 보면 꼭 새누리당 지금 있는 당으로 가라는 법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신박 꼭 가면 안 탈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한번 박 전 비대위원장이 한 패를 흔들어 보는 상황 아닌가. 거기에 김종필 전 총리도 참여하면서 한번 지금 있는 상황 자체를 한번 흩어보자. 이런 어떤 의도가 가진 만남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종호 국장님.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바뀌고 있다. 이겁니다. 안철수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킨십이 부족해요. 스킨십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2년 지금 한 몇 년 지금 대권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필 총리 혼자 찾아가는 건 처음입니다. 원로들을 찾아가서 서로, 그러니까 그것이 굳이 좋은 얘기를 듣건 안 듣건 못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 자체도 사실은 대권 후보로서 사실 굉장히 큰 어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누구를 만나면 꼭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다. 처음 만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TV도 처음 만났다고 아마 될 겁니다. 처음 이렇게 찾아갔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무조건 원로들이든 아니면 뭐 손학규 고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자주 만나서 자주 이야기를 서로 나눠야 된다. 그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부산을 어제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동시에 어제 출격을 한 인물 문재인 전 대표도 어제 본인의 고향인 부산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문재인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부산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나 중요하죠. 그 거처를 이제 서울로 양산에서 서울로 옮기신다고 하시는데 대권 행보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게? 우리 사대강 사회는
박상명 박사님,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정치적인 질문에는 좀 답변을 안 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요즘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문재인 전 대표 얘기가 맞는 거죠. 어디나 중요한 것이고 부산에 가서 부산이 중요하다는 거 뭐 할 말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예. 또 호남에 가서 호남이 중요한 것이고 예. 뭐 충청도 가서 또 충청도 중요한 것이고 강원도는요. 또 강원도 가시면 강원도 중요한 정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번에 그 부산 중요함을 얘기할 때 호남을 얘기를 하면서 네. 호남에 대해서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호남에서는 저는 별로 기분이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네, 네. 지금 어느 쪽도 호남에서는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안정적일 수는 조금 더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유일하게 야권 후보만 되면은 호남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안정적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야권 후보 좀 돼 있습니까? 또 그러면 호남은 야권 후보에 무조건 찍어준다? 예. 저는 그거는 설사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어떤 특별한 노력도 없이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 적절치 않았다. 그러나 뭐 부산에 가서 예. 부산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자,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도 어쨌든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요즘에 뭐 대세론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문재인 대세론과 관련해서 약간 경계하는 메시지가 좀 나왔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인물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질문해도 답 안 주시더니 속으로는 결심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것보다는 더 좋은 분들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 너무 대세론 하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저라도 말하고 나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세론을 기정사실화하지 마라. 예. 정 안 되면 나라도 도전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부겸 의원이 편집장님 뭐 이런 얘기예요. 대세론은 무난한 패배의 다른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이 내년 대권 출마를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에 선언하는 건 이제 확인된 거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그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사실은 김부겸 의원 쪽에 좀 타진을 했어요. 예. 대표 경선에 나오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이제 언론에도 많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대표 경선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을 때 이미 나는 당대표 경선보다는 체급을 올려서 내년 대권 후보 경선에 나갈 거야. 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때 사인을 약간 줬었죠. 아이,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결심을 한 것이고 그 결심의 일단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세론은 이미 문재인 대세론도 지난 총선에 의해서 이번 그 당대표 경선에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당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사람이 현재 없어요. 예.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예. 금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김부겸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서려면 당내에선 지금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거에 이제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변수는 문재인 전 대표는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 일선에 지금 뛰어들고 있지 않아요. 배지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 실점, 점수를 잃을 만한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적어도 굉장히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뭐 떨어진다고 해봤자 약간씩밖에 안 떨어질 텐데 그런 정도인데 지금 김부겸 의원은 사실은 지지율이 뭐 훨씬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간에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하여튼 본인의 역량에 달려있다. 알겠습니다. 자, 김부겸 의원이 사실상 문재인 대세론을 겨냥하면서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흥미진진한 경선이 이제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압축을 해서 이 좀 주요한 내용들을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병우 블랙홀 오늘도 계속된다.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렇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등장해 있죠. 자, 이현정 의원이 지금 뭐 특별수사팀이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병우 수석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이현정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현직에 있는 것 자체가 봐주기죠, 사실은. 현직에 있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검찰과 경찰 등등 사정기관들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의 자리에 그것도 직무정지도 아니고 현업을 하고 있으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아마 우리나라에 생긴 일이 거의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초유의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정기관의 수사 당사자가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보고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수사에 일단 봐주기 수사랑 뜨고 또 지금 검찰이 하는 걸 보면
지금 뭐 기자의 뭐 핸드폰 압수를 하고 당연 다 합니다. 네. 근데 우병우 수석은 집에도 안 들어가서 관리 사무실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예. 그다음에 사무실도 압수수색도 안 해. 청와대 사무실도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 안 전화도 했고. 압수수색 안 해. 예.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제일 핵심은 뭡니까? 이 수사의 본질은 예. 결국 우병우 수석의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문제를 제일 먼저 해야죠. 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화기 다 압수하고 다 사무실 뒤지고 집 다 뒤지고 하는데 네. 왜 당사자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지금 수사를 왜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예, 예. 자, 검찰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지금 자꾸 하는데 이걸 검찰이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 왜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는지, 왜 전화는 압수하고 있지 않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 또 야당 같은 경우도 뭔가 경계의 눈빛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좀 듣고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유력한 언론사의 주필과 관련된 정보를 연일 폭로하고 당사자인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버티기와 물타기라고 하는 신종 막장 드라마의 소재들이 아주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이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의 변호인으로 이렇게 사건 수임한 것처럼 보여요. 예. 연일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변호하는 예. 다양한 이제 얘기들을 청와대라는 그 채통에 맞지 예. 않게 지금 흘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박성명 박사님 뭐 청와대 비서실이 우병우 수석의 변호인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예. 그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을 위해서 청와대가 저렇게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오히려 조선일보 쪽을 비판하고 네. 문제를 하고 흘리는 거 보면은 이거는 대변인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도를 모양새가 참 좋지가 않죠. 왜 청와대 이렇게 할까요? 우병우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다 나섰다? 왜?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납득지 않는데 네, 예. 우병우 수석의 파워가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원 사격해주는 참 이런 모습이 지금 검찰로서는 과연 이 벽을 넘을 수가 있을까?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의 지금 모습이 등장해 있는데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내용이죠. 자, 수상한 송희영 가족회사인데 이종건 국장님, 네. 송희영 전 주필의 뭔가 수상한 또 가족회사가 등장했습니까? 지금 가족회사라는 게 저는 두 번째 지금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네. 첫 번째는 우병우 수석의 가족회사. 그러니까 처가가 정강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정강이라는 회사 봤더니 페이퍼 컴퍼니예요. 사실 그 재산을 관리해서 세탁하는 그런 용도의 회사가 아니었나 하는 어떤 의혹이 있는데 이번에 또 송희영 주필의 이 형이나 동생 또는 가족들이 포함한 가족들이 지금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있는 송희영 그 주필의 가족회사가 있는데 대표이사는 송희영 주필의 동생이고요. 그리고 이사는 송희영 주필의 친형이고. 그다음에 이사가 이제 송희영 부인입니다. 부인도 지금 이사로 같이 등재돼 있고. 감사가 또 박수환 대표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감사가 박수환 뉴스컴 대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박수환 감사는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박수환 감사로부터 혹은 대우조선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그런 로비되는 그런 자금들이 이 회사와 이 회사를 통해서 세탁을 한다거나 또는 이 회사로 유입이 됐을 가능성. 그래서 사실 그것이 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용도의 어떤 그 돈이었는데 공적으로 세탁하는 용도로 이 회사가 쓰이지 않았다는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대단히 부적절하죠. 근데 이현정 의원님, 저 지금 가족회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업 실적도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기업 신용 평가 보고서에도 발표된 게 없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언론인 같은 경우는 겸직 금지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별도 회사에 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족들이 저렇게 직을 맡은 것 같은데 왜 저런 게 보통 하냐 하면 주로 이제 절세를 위해서 저런 회사를 많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의 뭔가 수입이 있을 경우에 보통 가족회사 법인으로 할 경우는 세금이 한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세금을 낼 경우는 36%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렇게 법인으로 할 경우는 굉장히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정강이라는 회사를 우병우 수석이 만들었냐 하면 그 정강이라는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내놓으면 가족들이 버는 수입이나 등등이나 또 쓰는 차라든지 그다음에 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법인의 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추정해 볼 때는 아마 송영 주필도 뭔가 가족들이 뭔가 수입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저런 회사를 만들어서 절세를 하기 위한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요, 여러 가지 지금 박상명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송영 주필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를 떠나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예, 검찰 수사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송영 주필에 대해서 전격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그래요? 검찰로서는 수사할 대목이 이제 있는 거죠. 이 가족 회사만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선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큰 수입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감사에 박수환 대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수상해요. 왜 박수환 얘기 왜 있죠? 그러니까 박수환만 하더라도 대우조선이라든지 또는 산업과 관련돼서 부적절한 글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감사로 왔다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박수환과 송희영은 굉장히 친하구나. 그러면 친하면은 이 친한 걸 쪽으로 뭔가가 좀 들어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 대목을 아마 검찰에는 수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금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얼마나 큰 수입이 있길래 또 무슨 절차를 하기 위해서 과연 가족 회사를 만들어서 본인은 빠지고 형이라든지 부인을 이사로 내세웠는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한 뭐 새롭게 좀 불거진 의혹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조선일보가 등장해 있는데요. 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을 보니까요. 기사 한번 좀 볼까요? 예. 자, 조선일보 1면에 보니까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본사 송희영 전 주필 사표 수리라는 기사가 등장을 했는데 편집장님께서 보시기에 일단 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고요. 일단 1면에 사과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저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송희영 전 주필이 그러니까 송희영 전 주필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주필로서 임명했던 조선일보 측에서 사과를 한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설에 보시면 또 나오지만 사설에도 자, 송희영이라는 그 한 기자의 개인적인 어떤 일탈 행위 뭐 이런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사설이나 또는 뭐 조선일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설 오늘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그 의혹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뭐 저거와 연관되어서 보도한 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 주필과 편집인의 역할이 얼마나 저 신문사 이 보도 태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필은 사실은 사설만 관여하고요. 그리고 저 사건이 있을 때는 주필도 아니었고 논설 주간이었어요. 논설 주간은 위에 주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필이 이제 이게 글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논설 주간 시절에 사설을 직접 안 썼어요. 송희영 주간은. 송희영 주필. 왜냐면 다른 논설위원들이 저 사설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조선일보가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설에서 뭐 이 언론인 개인 일탈과 권력 비리 보도를 연관짓지 말라라는 사설의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또 조선일보가 보면 또 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뭐 의혹들을 기사를 통해서 계속 제기는 하고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보니까 우병우 수석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그 기사 좀 한번 볼게요. 자, 이 기사입니다. 우병우 봐주기 수사 논란 차명 드러난 화성 땅은 쏙 뺐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또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우병우 수석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송영 주필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것에 대한 괘씸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실었다라고 이제 청와대에 아마 그 우병우 수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아마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게 문제의 출발점이 물론 조선일보의 그 넥슨 땅 문제로 이제 보도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여타 다른 언론들이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즉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 의혹들이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그 지금 골프장 옆에 있는 땅과 관련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것도 언론에서 탐사 보도를 통해서 저 땅이 발굴을 해냈습니다. 즉 저 땅 자체가 차명으로 되어 있는 땅인데 이제 증여를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했다라는 이제 부분을 밝혀낸 거죠. 화성 땅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성 씨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자체가 단순히 어떤 한 언론사의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보복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청와대를 보고 있지만 지금 일반적 국민이나 여론 언론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광범위한 의혹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즉, 그 민정수석이 저런 의혹 때문에 직을 수행할 수 없다. 아하.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네. 자꾸 청와대는 이 문제를 조선일보와 여기에 대한 그걸로 한계를 지으려고 그래요. 즉, 네네. 프레임 자체를 이쪽으로 돌림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지금 우병우 수석 지키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그런 식의 어떤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보니까 역대 정부에서는 약점이 많아서 조선일보에 쉽게 흔들렸을진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약점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와의 그야말로 이 전면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또 의지를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의 기본적인 시각이 저는 그 떡 파는 할머니의 이 고사와 그러니까 이 속담과 일치한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떡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호랑이가 노리는 게 떡이냐는 거죠. 자, 떡을 하나 줬어요. 그럼 호랑이가 그냥 갈까요? 아닙니다.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떡이 다 없어지면 결국은 할머니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의 시각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병우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을 흔들려고 한다. 이게 대통령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병우 지키기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이 정부의 정부를 지켜야 된다.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청와대는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죠. 저 편집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이 청와대와 지금 이 조선일보의 이 갈등 양상이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편집장께서는 예상하십니까? 아니, 일단, 청와대가 여하튼 현직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상황. 그러니까 현직 민정수석이라면 사정기관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대통령의 측근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저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일개 언론기관이 사실 아무리 힘이 있다고 그러고 독자가 뒷받침을 하고 있어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자 특정 개인이 무슨 비리 문제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 그걸 피할 방법은 없는 거죠. 출국금 전에 여러 가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면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또 신문은 신문의 역할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기자 개인을 뺀 다른 기자들은 여전히 기자로서의 역할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이 전개 과정이라는 것이 이 갈등 양상이 해소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하여튼 조선일보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같은 거 무슨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으로 압박을 할 것이고 조선일보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혹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런 것이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의혹 제기 안 하겠습니다라고 손들 수 있는 그런 언론기관이라는 건 그건 언론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굉장히 오랫동안 갈 것이고 이 싸움은 오랫동안 각자의 입장에서 아마 주장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충돌은 누군가 중재에 나서거나 이러지 않는 한 그리고 청와대가 법대로 하겠다는데 언론기관도 언론인의 정도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봅니다. 박상명 박사님. 이대로 끝나서는 저는 안 되고 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싸움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이 싸움은 계속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방금 청와대 입장에서도 우리는 약점이 없다. 우리는 약점이 없다. 없다. 괜히 박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절대로 밀리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정도가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정부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대목이에요. 그럼 가는 것이고 그러면. 또 반대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설에서 그런 얘기 왔죠. 법조 출신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만들어냈던, 발로 뛰어서 취재했던 기사였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이요? 이거를 보도하지 않는 것이 언론이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발로 뛰어서 취재 발굴한 기사는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보도하겠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결과는 부패를 때리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론의 역할이 아마 청와대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짚어볼 포인트는 김진태 의원이 등장해 있죠. 김진태 의원. 외로워요 도와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실 텐데요. 이번에 송희영 전 주필과 관련된 이 의혹을 실명으로 폭로한 김진태 의원.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좀 너무 점잖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만 고생한다고 같이 좀 고생하자는 꼭 그것은 아니지만 너무들 이렇게 점잖게 지키고 있으니까 맨날 좀 그래요. 당이 좀 어떤 일사불란한 이런 거를 유지하기보다는 자꾸 좀 낱낱으로 돼서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저도 이 총알 맞기가 쉬운 겁니다.
혼자서 뭐 어떻게 하려고 또 어디 무슨 하명받아서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조금씩 그런 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좀 당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아, 김진태 의원이 혼자만 총대 맨 것 같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지원 사격을 요청한 거예요. 지금 이현정 의원님, 나 혼자 외롭다. 혼자 싸우기 힘들다. 근데 당은 지금 지원 사격을 전혀 안 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 폭로 자체가 당으로서도 이게 일리가 있다. 또 당으로서 뒷받침 해준다 하면 당연히 했겠죠. 근데 지금 김진태 의원의 폭로가 뭐 내용을 떠나서 일단은 그 폭로 행위 자체가 보면 우리 다 야당이 청부 폭로적인 성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무슨 뭐 취재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 뭐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대충 지켜보면 아는데 뭔가 어떤 권력기관 어디서 저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줬고 자 김진태 의원이 저걸 이제 일부러 폭로를 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저게 동조를 해버리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폭로한 모든 언론과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선일보와 또 이 갈등 관계를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들과도 마찬가지로 어떤 새누리당이 이제 저는 청부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새누리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정현 대표가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 다른 소리만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당으로서도 저런 상황, 저런 절차, 즉 청와대가 저렇게 은밀하게 누구한테 줘서 폭로한 거를 당이 받아서 한다면 결국 당은 청와대 출장소 아니냐, 청와대 어떤 이야기하는 그런 청와대 폭력한다 옹호하는 집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마 당에서 이 싸움에 끼어들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제 이런 풍경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 앞에 맨 앞줄에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과 이장호 최고위원의 저 표정이요. 참 글쎄요. 약간 뭐라고 좀 해석해야 될까요? 약간 저런 분위기가 연출된 거예요. 대략 난감이죠. 대략 난감이죠. 난감하죠. 자, 원래는 지금 추경으로 인해서 여야가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폭로도 사실은 당 지도부에 상의를 해야 돼요. 왜? 내가 폭로를 했을 때 이 협상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진태 의원이 지금 사실 상의를 안 했어요. 더군다나 26일에 안 했다면 28일 날 월요일 아침은 해야 되거든요. 월요일 아침 9시에. 그런데 상의 없이 자기가 폭로해놓고 당 지도부한테 나 도와달라. 사실 그건 문법상, 정치 문법상 안 맞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네 분과 함께 다양한 정치권 소식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트남마 이용환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여자로 불리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는 있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문회 역시 예상대로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조윤선 장관의 청문회 소식 포함해서요. 다양한 여의도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자, 먼저 편집장님, 지금 조윤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는 있는데 오전에 굉장히 파행을 거듭하다가 오후 2시인가요? 가까스로 속개는 됐습니다만 지금 야당 의원들끼리 청문회가 이 조윤선 후보자 상대로 진행 중이라면서요? 반쪽짜리 청문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사실은 그 유성엽 위원장한테 추경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문제에 관해서 이제 사과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지금 청문회를 여느냐 안 여느냐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사과를 해라. 무슨 얘기냐면 추경에다가 누리과정 예산 6천억 원을 넣어서 추경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초반에 이제 고성이 오가고 난리였답니다. 그런 이제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얘기들도 오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오후에도 여당은 안 들어오고 야당만 그 단독으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를 가만히 이 전후 과정을 보니까 약간 새누리당의 좀 작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새누리당의 작전? 어떤 작전입니까? 아니 어차피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야당이 이제 이른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박근혜의 여자 아닙니까? 박근혜의 여자를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야당의 방침일 거고 그렇다면 이 청문회는 어차피 파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미리 좀 김을 빼거나 뭔가 일부러 좀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뭐 야당 의원들만 지금 참석을 한 채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국회를 연결해서 이 청문회 장면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조윤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좀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자, 첫 번째, 1년에 29회나 이 한두 차례도 아니고요. 1년에 29회나 뭐가 29회야? 이러실 텐데 이현종 의원님. 네. 최근에 조윤선 장관 후보자가 1년 동안 1년 한 4개월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통법규를 29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바쁘신 분이니까 이제 위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 교통법규 위반은 분명히 범법입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범죄 한번 할 때 경우에 뭐 이제 딱지도 날라오고 이제 벌금도 내지 않습니까? 즉 교통법규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공직자들은 오히려 그걸 앞서서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바쁜다 한다면 그러니까요. 뭐 특별히 경찰에 도움 받는다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1년에 29번이나 저렇게 교통범죄가 했다는 것은 거의 뭐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 정도 저렇게 위반한 것이죠. 아니, 위원님,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29차례가 주정차 위반이 19차례, 속도 위반이 9차례, 안전띠 미착용이 1차례. 그러니까 모두 29차례, 범칙금 금액만 115만 원. 예. 그게 아마 이제 운전기사가 했든지 본인이 했든지 그럴 텐데 주정차 위반 같은 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어느 식당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면 바로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특권이죠,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당연히 거기는 주정차 위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인이 뭐 VIP라고 해서 나오면 바로 타도록 그렇게끔 위반하는 게 상례가 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왜 그 관공서 같은 데 보면은 장차관들이 보면은 차를 갖다 그냥 거기다가 막 주차장 두세 군데 이렇게 걸쳐서 세워놓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 있었죠. 예. 그게 너무나 당연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뭐 매년 그 사면할 때마다 없어지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작은 하나의 법규를 지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공직자는 중요한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1년에 29번 그것도 보면 이제 저렇게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런 것에 아마 일 겁니다. 주로. 그런 것도 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때요? 박상명 박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조윤선 후보자가 이렇게 29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그 시기가 보니까요. 그 서초 갑의 예비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29차례 이 적발된 것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차례 빼고 28차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거에 임할 공직 후보자라고 얘기하면은 일반 국민들보다도 먼저 준법 의식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바빴다고 하더라도 선거 유세 또는 선거운동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정도 되면은 저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기준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바빠가지고 한 두 번 어기는 거는 한 달에 한 두 번 어기는 괜찮습니다. 1년에 29차례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은요. 이 정도 되면은 공직자 후보를 추천해서도 안 됩니다. 검증 과정에서 탈락시켜야 돼요. 검증 과정. 그러나 지금 뭐 검증하는 내용을 누가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여자 또는 박 대통령 여자라고 얘기하면 이 정도 가지고 뭐 이게 해서 낙방 사유도 아니다. 그냥 넘어가. 하다 보니까 국민들만 좀 화가 나는 거죠. 1년 4개월 동안 교통법규 29차례 위반하라고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저렇게 뭐 범칙금을 내봐야 몇 차례나 내겠습니까? 한 차례 안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많아야 한두 번. 많아야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29차례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조윤선 장관 후보자는 그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100대 1의 채용 경쟁률을 뚫은 비결은 무슨 얘기야 하실 텐데요. 이 조윤선 후보자의 이 장녀 얘기입니다. 옆에 여성이 한 명 등장해 있죠. 장녀 얘기인데, 자, 이종호 국장님,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요. 작년에 말입니다. 현대캐피탈 인턴으로 이제 채용된 게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좀 새롭게 나온 소식인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 대학에서 지금 공부 중이니까 화상 면접이라는 또 특혜를 받아서 현대캐피탈 인턴으로 채용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좀 의혹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인턴이라는 건 보통 졸업 후에 자격이 대학을 졸업 후에 졸업자한테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입사할 때 인턴으로 입사할 때 졸업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일단 자격 미달이죠.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게 뭐냐면 아니 100대 1의 경쟁이면 현대 그 회사에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아침부터 그러니까 9시에 모이라고 그러면 한 8시부터 진짜 가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99명의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99명의 지원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가 있는데 이 장녀는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다. 미국에 있지도 않고 이 인턴 그 면접 보러 오지도 않고 귀국하지도 않고 미국에서 화상으로 내 세종시 공무원이 화상 회의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화상으로 면접을 봤다. 인턴 사원이 면접을 봤다. 인턴 후보자가. 그건 정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딱 이 장녀 1인을 위해서 미국에서 화상으로 면접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합격시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때 이현정 의원님 이것도 충분히 지금 의혹을 제기할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이 장녀 관련해서 아니 화상 면접이라는 특권도 제공하고 졸업 예정자여야 되는데 조윤선 후보자의 장녀는 졸업 예정자도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진했다는 거를 안철수 대표는 이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 본인의 어떤 그 능력, 역량 뭐 이런 거로 좀 그 주장을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저희가 보기엔 그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새누리당이 도와준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한 것도 뭐 일부 옳은 측면도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표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건 이제 그거는 내년에 총선 때, 내년 대선 때 정말 국민들이 판단해 줄 문제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안철수 전 대표가요. 얼마 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김종필 전 총리 만났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거기서 안철수 전 대표랑 뭐 냉면 회동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랑 김종필 전 총리랑 9일날 냉면 회동을 한다고 그러네요. 네. 지난번에 아마 박 전 대표가 냉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냉면이랑 여름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름이 빨리 가기 전에 빨리 봅시다라는 그런 어떤 제가 볼 때 정책 의미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근데 빨리 이제 쌀쌀해졌어요. 지금 또 날씨가 뭐 하루가 달라요. 추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날짜를 9일로 잡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친문 체제가 완성이 되고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대세론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도 이제 뭔가 뭔가 한번 판을 흔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호남만 갖고는 지금 사실상 힘들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확장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대의 대상이 뭐냐 했을 때는 아마 이제 박지원 대표의 생각에는 예전에 DJP 연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것들 한번 신 DJP 연합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생각 그런 거 맞물려 있지 않는가. 근데 문제는 또 김종필 전 총리는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또 생각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과 생각들.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상황을 보면 꼭 새누리당 지금 있는 당으로 가라는 법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신박 꽃가마 안 탈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한번 박 전 비대위원장이 한 패를 흔들어 보는 상황 아닌가. 거기에 김종필 전 총리도 참여하면서 한번 지금 있는 상황 자체를 한번 흩어보자. 이런 어떤 의도가 가진 만남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종호 국장님.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바뀌고 있다. 이겁니다. 안철수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킨십이 부족해요. 스킨십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2년 지금 한 몇 년 지금 대권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필 총리 혼자 찾아가는 건 처음입니다. 원로들을 찾아가서 서로 그러니까 그것이 굳이 좋은 얘기를 듣건 안 듣건 못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 자체도 사실은 대권 후보로서 사실 굉장히 큰 어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누구를 만나면 꼭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다. 처음 만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TV도 처음 만났다고 아마 될 겁니다. 처음 이렇게 찾아갔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무조건 원로들이든 아니면 뭐 손학규 고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자주 만나서 자주 이야기를 서로 나눠야 된다. 그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부산을 어제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시에 어제 출격을 한 인물 문재인 전 대표도 어제 본인의 고향인 부산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문재인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부산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나 중요하죠. 네. 예. 그 거처를 이제 서울로 양산에서 서울로 옮기신다고 하시는데 대권 행보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게 우리 사대강 사주에는 박상면 박사님,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정치적인 질문에는 좀 답변을 안 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요즘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 얘기가 맞는 거죠. 어디나 중요한 것이고 부산에 가서 부산이 중요하다는 거 뭐 할 말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예. 또 호남에 가서 호남이 중요한 것이고 예. 뭐 충청도 가서 또 충청도 중요한 것이고 강원도는요. 또 강원도 가시면 강원도 중요한 정시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번에 그 부산 중요함을 얘기할 때 호남을 얘기를 하면서 호남에 대해서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호남에서는 저는 별로 기분이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어느 쪽도 호남에서는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안정적에서는 조금 더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유일하게 야권 후보만 되면은 호남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정적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권 후보 좀 돼 있습니까? 또 그러면 호남은 야권 후보에 무조건 찍어준다? 저는 그거는 설사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어떤 특별한 노력도 없이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 그러나 뭐 부산에 가서 부산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자,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도 어쨌든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요즘에 뭐 대세론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문재인 대세론과 관련해서 약간 경계하는 메시지가 좀 나왔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인물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질문해도 답 안 주시더니 속으로는 결심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것보다는 더 좋은 분들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세론 하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저라도 말하고 나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세론을 기정사실화하지 마라. 정 안 되면 나라도 도전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부겸 의원이 편집장님 뭐 이런 얘기예요. 대세론은 무난한 패배의 다른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이 내년 대권 출마를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에 선언하는 건 이제 확인된 거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그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사실은 김부겸 의원 쪽에 좀 타진을 했어요. 대표 경선에 나오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이제 언론에도 많이 맞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대표 경선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을 때 이미 나는 당대표 경선보다는 체급을 올려서 내년 대권 후보 경선에 나갈 거야. 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때 사인을 약간 줬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결심을 한 것이고 그 결심의 일단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세론은 이미 문재인 대세론도 지난 총선에 의해서 이번 그 당대표 경선에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당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사람이 현재 없어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금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김부겸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서려면 당내에선 지금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거에 이제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변수는 문재인 전 대표는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 일선에 지금 뛰어들고 있지 않아요. 배지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 실점, 점수를 잃을 만한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적어도 굉장히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뭐 떨어진다고 해봤자 약간씩밖에 안 떨어질 텐데 그런 정도인데 지금 김부겸 의원은 사실은 지지율이 뭐 훨씬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간에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하여튼 본인의 역량에 달려있다. 알겠습니다. 자, 김부겸 의원이 사실상 문재인 대세론을 겨냥하면서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흥미진진한 경선이 이제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압축을 해서 이 좀 주요한 내용들을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병우 블랙홀 오늘도 계속된다.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렇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등장해 있죠. 자, 이현정 의원이 지금 뭐 특별수사팀이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병우 수석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이현종 의원님께서 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현직에 있는 것 자체가 봐주기죠, 사실은. 아, 현직에 있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검찰과 경찰 등등 그럴... 사정기관들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의 자리에 그것도 직무정지도 아니고 현업을 하고 있으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아마 우리나라에 생긴 일이 거의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초유의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정기관의 수사 당사자가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보고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하.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수사에 일단 봐주기 수사라는 거고 또 지금 검찰이 하는 걸 보면 지금 뭐 기자의 뭐 핸드폰 압수를 하고 당연 다 합니다. 근데 우병우 수석은 집에도 안 들어가서 관리 사무실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압수수색도 안 해. 청와대 사무실도 그다음에 뭐 전화도 압수수색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제일 핵심은 뭡니까? 이 수사의 본질은 결국 우병우 수석의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문제를 제일 먼저 해야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화기 다 압수하고 다 사무실 뒤지고 집 다 뒤지고 하는데 왜 당사자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지금 수사를 왜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자, 검찰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지금 자꾸 하는데 이걸 검찰이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 왜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는지 왜 전화는 압수하고 있지 않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 또 야당 같은 경우도 뭔가 경계의 눈빛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좀 듣고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유력한 언론사의 주필과 관련된 정보를 연일 폭로하고 당사자인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버티기와 물타기라고 하는 신종 막장 드라마의 소재들이 아주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이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의 변호인으로 이렇게 사건 수임한 것처럼 보여요. 연일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변호하는 다양한 이제 얘기들을 청와대라는 그 채통에 맞지 않게 지금 흘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박성명 박사님, 뭐 청와대 비서실이 우병우 수석의 변호인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을 위해서 청와대가 저렇게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오히려 조선일보 쪽을 비판하고 문제를 하고 흘리는 거 보면은 이거는 대변인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도를 모양새가 참 좋지가 않죠. 왜 청와대 이렇게 할까요? 우병우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다 나섰다? 왜?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납득지 않는 대목인데 우병우 수석의 파워가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원 사격해주는 참 이런 모습이 지금 검찰로서는 과연 이 벽을 넘을 수가 있을까?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의 지금 모습이 등장해 있는데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내용이죠. 자, 수상한 송희영 가족회사인데 이종건 국장님, 송희영 전 주필의 뭔가 수상한 또 가족회사가 등장했습니까? 지금 가족회사라는 게 저는 두 번째 지금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우병우 수석의 가족회사. 그러니까 처가가 정강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정강이라는 회사 봤더니 페이퍼 컴퍼니예요. 사실 그 재산을 관리해서 세탁하는 그런 용도의 회사가 아니었나 하는 어떤 의혹이 있는데 이번에 또 송희영 주필의 이 형이나 동생 또는 가족들이 포함한 가족들이 지금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송희영 그 주필의 가족회사가 있는데 대표이사는 송희영 주필의 동생이고요. 그리고 이사는 송희영 주필의 친형이고. 그다음에 이사가 이제 송희영 부인입니다. 부인도 지금 이사로 같이 등재돼 있고. 감사가 또 박수환 대표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감사가 박수환 뉴스컴 대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박수환 감사는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박수환 감사로부터 대우 조선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그런 로비 내는 그런 자금들이 이 회사와 뭐 이 회사를 통해서 세탁을 한다거나 또는 이 회사로 유입이 됐을 가능성. 그래서 사실 그것이 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용도의 어떤 그 돈이었는데 공적으로 세탁하는 용도로 이 회사가 쓰이지 않았다는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대단히 부적절하죠. 근데 이현정 의원님, 저 지금 가족회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업 실적도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기업 신용 평가 보고서에도 발표된 게 없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언론인 같은 경우는 겸직 금지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별도 회사에 뭐 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족들이 저렇게 직을 맡은 것 같은데 왜 저런 게 보통 하냐면 주로 이제 절세를 위해서 저런 회사를 많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의 뭔가 수입이 있을 경우에 보통 가족 회사 법인으로 할 경우는 세금이 한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세금을 낼 경우는 36%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렇게 법인으로 할 경우는 굉장히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정강이라는 회사를 우병우석이 만들었냐 하면 그 정강이라는 가족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내놓으면 뭐 가족들이 버는 수입이나 등등이나 또 쓰는 차라든지 뭐 그다음에 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법인의 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추정해 볼 때는 아마 송영 주필도 뭔가 가족들이 뭔가 수입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저런 회사를 만들어서 절세를 하기 위한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요, 여러 가지 지금 박상명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송영 주필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를 떠나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검찰 수사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송영 주필에 대해서 전격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그래요? 검찰로서는 수사할 대목이 있는 거죠. 이 가족 회사만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선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큰 수입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감사에 박수환 대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수상해요. 왜 박수환 얘기 왜 있죠? 그러니까 박수환만 하더라도 대우조선이라든지 또는 산업과 관련돼서 부적절한 글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감사로 왔다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박수환과 송희영은 굉장히 친하구나. 그럼 친하면은 이 친한 것 쪽으로 뭔가가 좀 들어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 대목을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금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얼마나 큰 수입이 있길래 또 무슨 절세를 하기 위해서 과연 가족 회사를 만들어서 본인은 빠지고 형이라든지 부인을 이사로 내세웠는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한 뭐 새롭게 좀 불거진 의혹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조선일보가 등장해 있는데요. 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을 보니까요. 기사 한번 좀 볼까요? 자, 조선일보 1면에 보니까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본사 송희영 전 주필 사표 수리라는 기사가 등장을 했는데 편집장님께서 보시기에 일단 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고요. 일단 1면에 사과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송희영 전 주필이 그러니까 송희영 전 주필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주필로서 임명했던 조선일보 측에서 사과를 한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설에 보시면 또 나오지만 사설에도 자, 송희영이라는 그 한 기자의 개인적인 어떤 일탈 행위 뭐 이런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사설이나 또는 뭐 조선일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설 오늘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그 의혹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뭐 저거와 연관되어서 보도한 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 주필과 편집인의 역할이 얼마나 저 신문사 이 보도 태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필은 사실은 사설만 관여하고요. 그리고 저 사건이 있을 때는 주필도 아니었고 논설 주간이었어요. 논설 주간은 위에 주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필이 이제 이게 글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논설 주간 시절에 사설을 직접 안 썼어요. 송희영 주간은. 송희영 주필. 왜냐면 다른 논설위원들이 저 사설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제가 참 이제 늘 밟지 못해서 늘 이 집사람으로 또 핀잔을 많이 봤는데 이거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2001년에 4억 6천만 원의 용인의 뭐 아파트를 지금 매입을 하는데 2001년에요? 근데 그것도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싸게 매입을 합니다. 시세보다 2억 싸게. 그런데 이 대기업으로부터 이걸 매입을 하는데 이 대기업 건설사가 2003년도에 전세로 그거를 또 다시 전세를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를 내는데 하필이면 이것을 판 회사가 그 전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후에 다시 2006년에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하는데요. 4억 시세 차익을 붙이고 매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돈, 자기가 들어간 돈은 얼마 들어갔죠? 4억 6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또 3억의 전세가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돈도
농협에서 다 대출받은 돈이다. 농식품부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재수 후보자가요. 그렇죠. 농식품부가 네. 뭐냐. 농림수산부는 농협을 관리 감독하는 고위직에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협 대출을 누구보다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서민이 만약에 농협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이 과정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억을 농협에서 쉽게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4억을 시세 차익을 받아요. 그렇군요.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의혹이 충분히 나올 법한 것이요. 김재수 후보자가 이제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 농림부에 재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농림부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농협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협의 특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CJ 건설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 대기업에서 건설한 또 이 빌라에 대한 것이고 이게 뭔가 좀 냄새가 난다는 거죠. 냄새가 아니라 확실한 얘기죠. 농협은 농림부가 관장하고 있잖아요. 농협은 그리고 또 CJ는 음식으로 크게 성공한 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김재수 후보자는 농림부에서 고위 관료였잖아요. 다 끼리끼리 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했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쓰고도 사억 돈 한 푼 안 쓰고 회계는 가능한 동네예요. 예. 일반 국민들은 농협에서 사억 돈도 빌리지 못해요. 돈 1억도 빌리지 못해가지고 밖에는 뭐 이른바 대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업체들에서 돈을 빌리고 뭐 상업용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런 분들은 농협에서 돈 빌리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돈 빌려가지고 사고 또 한 4년 뒤에 팔으니까 사억 시세 남기네. 뭐 부동산부 장관이라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공직자 허브 금리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관이 임명된다는 거. 저는 이게 더 비극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본인이 해명한 이 부분도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6억 얼마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분양이어서 2억을 싸게 샀다고 얘기했어요. 4억 얼마에 샀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저도 이제 어디 미분양 있다고 그래서 한번 사볼까 뭐 이런 걸 가서 봤는데 이 정도 2억을 깎아주면 한 30% 이상을 깎아준 거죠. 그렇죠. 미분양이라고 그렇게 많이 안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 해명한 부분도 일정 부분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라고 그래서 CJ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데 미분양이라고 그래서 저렇게 뭐 30몇 %씩 후려쳐가지고 2억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저는 주변에서 지금까지 저도 뭐 아파트 매매 좀 해봤습니다만 그게 그런 식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말씀하십시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뭐가 있습니까? 2006년도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팔죠. 그 다음에는 이제 93평 되는 전세를 들어갑니다. 용인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1억 9천만 원에 들어가요. 이 전세를 쭉 7년 동안 1억 9천만 원에 전세를 삽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르고. 자, 이게 이 집 전세는 계속 올라서 5억까지 올랐어요. 전세가 물론 98평 전세가 1층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시세보다도 한 1억 정도 싼 가격에 출발을 해서 나중에 한 4억까지 산 쭉 한 7년 동안 그냥 1억 9천만 원에 98평짜리의 아파트에서 잘 사십니다. 자, 얼마나 이게 참 뛰어난 재테크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이 전세집의 주인도 밝히셔야죠. 이 전세집의 주인이 바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분이에요. 대출받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바로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 아파트에서 쭉 7년 동안 그냥 1억 9천만 원 내고 한 푼도 안 오르고. 그러면 이분은 처음 시작부터 몇 년 동안 돈 한 푼 안 들여서 아파트 팔아서 수억 원을 벌고 그 수억 원을 가진 돈을 1억 9천만 원만 주고 또 7년 동안 전세를 살고 참 대단한 재테크 아닙니까? 그러게요. 참 정말 뭐 부동산 귀재라고 해도 장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하시면 그런 걸 좀 국민들한테 이런 노하우를 좀 가르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농림수산부가 아니라. 참 오죽하면 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야당은 아주 따끔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가도록 하죠. 야당원이 자료 몇 개 주셔서 제출한 자료를 주셔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부정적 사유를 어떻게 민정수석실에서 걸리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분은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서 하나같이 농식품과 관련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농식품과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부동산 일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부동산 장관부 장관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우상호 원내대표가 비판을 했는데 이게 계속 좀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종호 국장님 결국에는 지금 뭐 조윤선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김재수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을 한 인물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끝까지 어떠한 그 청문회도 지금 이 정부의 끝까지 만약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매기만 한다면 우리는 늘 되풀이 될 겁니다. 아니, 청문회 때마다 우병우 수석의 이름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민정수석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부담을 안고서라도 끝까지 그 청문회를 밀어붙이겠다. 이게 이 정부의 어떤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이 청문회 역시 그 논란이 계속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이 두 전 대표가 이 두 사람의 본인들의 고향이죠. 부산에 집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치열한 대선 어떤 전초전 이런 성격을 좀 보였는데, 먼저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부산을 찾아서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그 표 계산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권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아주 옛날 그 시절의 생각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권자의 민심이 바뀐 걸 모르고 몇십 년 전 유권자만 생각하고 여전히 산수만 하고 있는 게 여의도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이 목소리에 약간 결기가 느껴지는데 결국 지금 편집장님 저 얘기는요, 문재인 전 대표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가 며칠 전에 얘기한 거죠. 사실은 이제 호남은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PK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의 그 기자들 몇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호남은 안정적이라는 부분, 이거하고 PK가 중요하다는 부분, 이게 결국은 정치공학적으로 결국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봤듯이 그 천하를, 한국을 자, 세 등분해서 국민의당에도 상당한 정도의 표를 몰아줬다. 이렇게 많이 변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데. 자, 근데 뭐 국민이 그렇게 진짜 많이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또 하게 됩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본인 주장으로 저렇게 하시는 것이고, 실제 국민들은 경황들이 쏙쏙 드러나고는 있네요. 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 뉴스를 한번 들어보면 아마 얼마나 이제 참 이 한심한지 이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원서를 해도 잘 되지도 않고 인턴 하나 자리 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옷 입고 가서 아침부터 가서 목욕하고 그다음에 잘 보이려고 연습도 하고 긴장감에 뭐 우왕청심환도 먹어보고 등등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면접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그게 100대 1이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1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100대 1. 그 중에서 뉴욕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스카이프를 통해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밥 먹고 나서 집에서 화상으로 면접을 하고 그것도 이미 보장이 돼 있는. 자, 이미 이미 이제 채용이 보장돼 있는 걸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럼 왜 우리 아버지는 장관이 아니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가 보면 왜 청년들이 울분을 토하느냐? 바로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리 해봤자 그 기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엄마와 아버지의 직업과 지위에 따라서 기회가 달라진다면 이 사회가 과연 공정사회인가? 자, 그런 분들이 그럼 장관을 하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럼 아무로 모든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많은 많죠. 기관들의 인턴은 앞으로 다 화상 면접을 뽑을 건가요? 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 화상으로 면접을 허용해 줄 건가요? 내 딸이 그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아유 뭐 그냥 아는 사이에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바로 이런 특권의식과 특권부터 시작된 게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장관을 해서 자기 하겠다? 저는 아니라고. 이게 조윤선 후보자 문제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 회사가 현대캐피탈입니다. 현대캐피탈. 과연 이럴 수 있습니까? 이 현대캐피탈에 인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취업준비생들이 인턴하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주시험도 준비하고 면접시험도 하고 옷도 메모시도 경쟁력 100대 1이에요. 100대 1. 그랬는데 이 회사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100대 1의 경쟁을 이런 식으로 뽑았다.
이 현대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를 해왔는지 저는 이런 현대캐피탈도 저는 엄중히 저는 비판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자, 이런 회사가 앞으로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면은 인턴들이 뽑았는데 정식 직원들 어떻게 뽑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대목도. 네, 근데 편집장님, 이 장녀, 조윤선 후보자 장녀에 대한 의혹이요. 계속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눈 이것 이외에도요. 지금 이 장녀가 불법으로 조기 유학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금 의혹이 하나 새로 나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조윤선 후보자의 장녀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개인 레슨을 시켜준 모양이에요. 이것도 역시 특혜 아니냐. 뭐 곳곳에서 지금 의혹이 막 산발적으로 다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악과 교수가 레슨하는 거는 사실 고3은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고1, 2 때는 되고 고3 때는 안 된다. 왜냐면 고3 때는 그 성악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대학 시험을 보면 서로 입시를 해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입시 부정의 일종으로 안 된다. 뭐 이랬는데 그 규정 위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포함해서 저 100대 1 채용 경쟁률 뭐 다 해서 그러니까 이 금수저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 그 중에 가장 악성인 거를 좀 이렇게 몇 개 모아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윤선 후보자가 이제 어머니로서, 그 딸의 이제 앞길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건 이게 다 여기저기 얘기해주고, 뭐가 이렇게 막힌 거 있으면 좀 뚫어주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은, 자, 이게 과연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물론 나쁜 건 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결격 사유이 아니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조금씩 뭐 아마 관점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물론 이제 금수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장관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장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장관 후보자 그러기 때문에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 까지 우리가 그 문제를 삼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생각에서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한번 봐보세요. 지금 조윤선 장관 후보자와 이 남편은 지금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입니다. 1년에 5억을 쓰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부부의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쟁률을 도패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적인 적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않고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 있고 창조당 의원들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다 퇴청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안 되면 뭐를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가 있나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박 대통령이 아마 임명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우리가 요즘에 뭐 헬 조선인이 우리 청년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코털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1%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사 장관직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엄중히 비판해야 할 문제고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이지만 자, 장관을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 그 부적격 사유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판단이 좀 엇갈릴 텐데. 아까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각종 막 이 조윤선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빗발치자 이 새누리당에서도요 좀 약간 이 조윤선 후보자를 옹호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좀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과 내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농림수산식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두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능력을 국민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윤선, 김재수 두 후보자는 이미 여러 공직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큰 능력을 발휘해 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성직자를 뽑는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네, 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인사청문회는 성직자를 뽑는 과정이 아니다. 뭐 저 정도 잘못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발언인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물론 성직자를 뽑는 과정은 아니죠. 이제 우리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마 이제 보시면 장관이라는 자리는
결국 국민들의 어떤 권력을 위임받아서 각 부처를 총괄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 장관인 자리가 또 막강한 또 권력, 이제 결정 권한이 있는 자리고,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싫으시면 안 하면 돼요. 이런 분들은. 그냥 가셔서 그냥 보통 자기 돈 있는 가지고 5억도 살고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왜 장관을 하시겠다 하죠?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도덕적 기준과 이게 있어야 된다. 자질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볼 때도, 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이거는 뭐 능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넘어간다는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조윤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내일 이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지금 뭐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김재수 후보자는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달아봤어요. 농식품부 장관이 아니라 이거 부동산부 장관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돈 한 푼 안 쓰고 4억 시세 차익을, 4억에 가까운 돈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종호 국장님. 네네. 정말 보니까 돈 한 푼 안 내고 아파트 사가지고요. 3억 한 5천 정도 진짜 시세 차익을 얻었더라고요. 돈 한 푼 안 쓰고. 자, 이분이 만약에 어떤 고위 관료가 아니었다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면 이것은 책으로 써서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엄청난 부동산을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 아마 히트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렇게 될 때 배경이 고위 관료였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가능했겠느냐에 대한 문제인데